헬로 에어리언 안녕하세요. 웰스트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즐거우시죠? 요즘에 이제 3월 FOMC도 끝났고요. 그 끝난 시점과 동시에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거의 지금 역대급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해피한데, 그쵸? 그 해피한 내용들을 저와 함께 좀 알아보시고 FOMC에서 저희가 좀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벌써 3월 말입니다. 이제 올해도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시간 왜 이렇게 빠르죠? 목요일이 너무 자주 와요. 네, 그래서 바로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우리가 다음 주에 봐야 할 일정들을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그렇게 주목할 만한 것들은 없어요. 네, 일단 좀 쉬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봐야 될 거는 이제 목요일 정도에 미국의 4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좀 봐야 될 거 뭐냐면 GDP는 아마 대략 3% 초반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원래 이제 보통 미국의 GDP가 3번 발표가 되는데 두 번째부터 원래 GDP와 GDI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기반으로 해서 성장률을 한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지난번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GDP는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GDI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이 격차가 해소가 되는 모습이 나오는지 또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CPI 대비 PC, 즉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완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도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어제 FOMC가 끝난 이후에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1월, 2월 데이터가 상당히 좀 불투명했으니까 울퉁불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스인플레의 과정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 그 근거에는 주택 가격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케이스슐러에서 발표하는 주택 가격 지수와 그리고 연방주택감독청에서 발표하는 주택 가격 지수의 움직임을 제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은 이제 물가와 관련한 내용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휴장이 있어요. 요 일정은 좀 체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홍콩이나 영국, 독일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이 성금요일 일정으로 해서 휴장이기 때문에 요건 같이 좀 체크해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 좀 보면 다음 주 목요일이 이제 회계연도가 끝났죠. 2023년 회계가 끝나고 나서 주주총회가 대거 집중되어 있는 날입니다. 이날만 대략 700여 개 이상의 회사가, 아마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대부분은 이날 주총을 하게 될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보고요.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제가 앞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심에는 역시 보시다시피 반도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 주에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 회의인 GTC 2024가 진행 중에 있는데, 되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특히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되게 긍정적인 뉴스들이 들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젠스왕 CEO가 삼성전자와 하고 있는 HBM 테스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죠. 현재 시점에서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FOMC가 끝나고 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서프라이즈였어요. 그리고 올해 가이던스도 높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3월 한 달 동안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3월 1일부터 1일 휴장이었으니까 3월 19일까지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순매도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순매도의 모습을 보였는데 3월 20일 하루만 거의 1조 원의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3월 21일 이
월스파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면 뭐 거의 외국인 중심의 반도체 핫캐리가 나타나면서 국내 증시가 1.5%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한 해부터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국내 반도체 얼마만큼 샀느냐? 대략 26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글로벌 공통의 현상이다.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네크 반도체 ETF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게 티커가 SMH예요. 지금 보면 작년 10월 26일부터 랠리를 시작해서 보면 처음에는 좀 랠리의 형태가 비슷하게 가다가 올해 들어서 반도체가 더 급격한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그리고 그 반도체 뭐 생성형 지능 AI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생태계가 더 커지고 있는, 그리고 그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하이닉스와 또는 삼성전자가 개발하고 있는 HBM, 생산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급의 쏠림으로도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올해 전체적인 반도체 이익에 대한 전망치도 높아지고 있는 걸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시장 상황에서 좀 더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자, FOMC가 남긴 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세 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원래 1월과 2월 고용과 물가 데이터가 상당히 경직적으로 나오면서 3월 FOMC 혹시 되게 허키시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연초만 하더라도 시장은 올해 한 6번에서 7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전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3회 정도를 보고 있고, 이 3회라고 하는 거는 연준이 바라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과 2월 데이터가 상당히 좀 경직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이거 혹시 2회로 낮추는 거 아니야? 이런 점도표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 아니야? 라고 시장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었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파월 의장은 상당히 완화적인 발언들, 그리고 시장이 반길 만한 내용들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되짚어보면 첫 번째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높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일단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특히 올해 1.4%에서 2.1%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고요. 실업률은 작년 12월에는 4.1%를 전망했는데 4%. 자,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이 4%의 실업률은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도 잘 되고 있는 상황, 그에 따라서 생산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소비도 좋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장률을 높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1월달, 2월달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물가에 대한 경로가 다소 울퉁불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한번 비교해 보면 작년 상반기에는 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제 여름에 고점을 찍고 하반기에 이렇게 내려오고, 지금은 약간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또는 이렇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시장의 고민이 있는 거고, 연준의 고민이 앞으로 좀 묻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근원 물가의 전망치를 2.4에서 2.6%로 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바로 여기입니다. 보면 내년 연말에 기준금리가 얼마가 될 거야 라고 하면 3.9%. 근데 그 전에 3.6에서 3.9로 올렸고요. 그럼 내후년은 얼마가 될 거야 라고 하면 2.9에서 3.1. 더 중요한 건 장기금리.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중립금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이제 보통 이제 2.5% 그리고 물가 2%에서 실질 중립금리는 0.5%야라고 하는 게 그동안 거의 암묵적인 공식이었어요. 그래서 시장에는 작년 3분기부터 계속 나온 얘기가 이거 실질 중립금리 더 올라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얼마까지 올라가 있니? 라고 했을 때 뭐 1.0에서 1.5%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 여기 물가 2%를 이 숫자하고 더해보면 3%에서 대략 3.5%의 물가 상승률도 용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한적인 통화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할 게 아니라 충분히 지금 그 수준까지 물가가 내려와 있으니까 이제 금리 내려도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연준은 계속해서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되게 조심스러운 보수적인 입장을 좀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큰 폭으로 올린 건 아니지만 소폭이나마 시장이 생각하는 바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장기 금리 전망을 높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올해 들어서 국내에서 TLT라든지 TMF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에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장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금리가, 기준금리가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생각만큼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 그러니까 생각만큼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 TLT나 TMF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결국엔 이게 국채 금리 하락에 따른 가격 상승, 즉 자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텐데 처음에는 이만큼의 자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을 했다라고 하면 이 기대감 자체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앞으로 양적 긴축과 관련해서 이 속도를 조절하겠다라고 했는데 조만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과 이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조만간 할 거야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조만간이 언제입니까? 뭐 이렇게 질문 다시 한번 물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조만간과 매우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이제 기자회견에 이렇게 막 웃음바다가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시점을 대략 5월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 양적 긴축 속도를 조절한다라고 하는 거는 고금리는 당분간 유지가 되긴 하겠지만 그 높은 금리로 인해서 경기가 느끼는 부담을 어느 정도 낮추겠다라고 하는 게 연준의 의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이것만 다 놓고 보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시장도 그에 반응을 했고 투자자들도 그에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강한 매수세로 유입이 되면서 신고가,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기록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지금 뭐 일본 증시도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길었네요. 자, 근데 이제 두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렇게 큰 산을 하나, 물가의 산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국면이에요. 약간 울퉁불퉁할, 경로가 좀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있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앞으로 좀 뭘 계속해서 봐야 되냐면 물가가 튈 요인이 뭐가 있지? 또는 물가가 계속해서 하락할 요인이 뭐가 있지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물가가 하락하는 데 있어서는 주거비가 꽤 큰 역할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가가 반등하는 데 있어서는 뭐 서비스 물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저는 이제 유심히 보고 있는 게 바로 에너지 가격인데 그 중에서 유가가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주황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1970년부터 1984년까지 미국의 The Great Inflation 시대를 표현한 건데, 물가를 표현한 건데, 이렇게 두 개의 큰 산이 그려졌잖아요. 이 당시 항상 이렇게 물가가 폭등하는 데 있어서 발생했던 요인이 바로 외부 충격이었어요. 바로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들을 저희가 좀 계속해서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유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계속 월스파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해드리긴 했지만 중요한 건 결국엔 지정학적 위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금리는 이 정도 레벨이고요. 물가는 좀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아까 실질 중립 금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실질 중립 금리가 시장이 예상하는 대로 1.0에서 1.5%까지 레벨에 올라와 있다고 하면 아까 연준이 목표하는 인플레는 2%잖아요. 이걸 하면 대략 3.0에서 3.5%의 물가는 어느 정도 이제 억셉터블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아쉽게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금 시장은 0.6% 정도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레벨이 아니라 대략 2.6% 정도의 물가 수준이면 어느 정도 뭐하다? 억셉터블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다음 주 발표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그 수준에 수렴해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준도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스텝을 좀 더 빠르게 밟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는 6월 금리 인하를 가장 높게 현재 시점에서는 전망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자신감의 근거가 뭐냐? 아까 물가 하락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주거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의 기여도를 놓고 보면 평균적으로 한 30-40% 정도가 바로 주거비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주거비가 당분간은 둔화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죠? 당분간은.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발표되는 주택 관련한 지표들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지금 연방주택감독청이나 또는 S&P 캐시실러에서 발표하는 데이터 또는 진로우 매달 발표된 임대료 데이터들을 보면 이게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요.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방이 워낙 견고하게 막혀 있고 오히려 지금 전년 대비로 보면 이렇게 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게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임대료 같은 경우는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거비가 당분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3-4개월 정도일 것 같아요. 길어야. 그 시점을 지나고 나면 아마 하반기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까 봤잖아요. 약간 되게 물가 경로가 불확실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더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반기에 대선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자, 유로존은 잠깐 넘어가 보면 지금 기업 심리는 좋아요. 보시다시피 GW에서 발표한 독일이나 유로존 경기 기대 지수가 지금 여기 보면 2022년 2월인가요? 2월 이후에 가장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독일만 좀 놓고 보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업 심리는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비단 독일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로존 내 주요 경제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이 동시에 겪고 있는 문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더 강한 경제로 나아가는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도 이렇게 동반해서 개선되는 모습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유가가 중요할 것 같다. 근데 유가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물가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소비 심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기대 인플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현재 2월 말 기준으로 대략 갤런당 3달러거든요. 평균 가격이. 근데 지금 찍어보니까 갤런당 3.5달러까지 올랐어요. 꽤 이거는 타이트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 소매 판매 항목 중에도 보면 주유소 관련한 판매 항목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유가, 즉 주유소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유가가 꽤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 이후에 가장 적극적으로 한 게 뭡니까? 물가 잡기였는데 그 핵심이 바로 유가였어요. 전략 비축유, 7억 배럴에 달했던 전략 비축유를 3억 배럴 수준까지 쫙 낮추면서 계속해서 풀었죠. 공급을 늘리면서 유가를 잡으려고 했고, 또 하나 미국이 지금 사우디, 중동에 있는 산유국들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거의 뭐 1,300만 배럴 정도까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살펴봐야 될 게, 뭐 커뮤니티 되게 앞에 좋은 얘기들을 했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고리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크레딧 장벽이 매우 높아졌다. 이제 은행에 가서 제가 대출을 하거나 또 일해야 되는데 그런 장벽이 되게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가질 않아요. 가질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가도 거절할 확률이 꽤 높거든요. 그래서 보면 향후 12개월 내 신용을 신청할 가능성은 지금 보시면 2017년 8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고 거의 역사적 저점 수준과 가깝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최근 12개월 동안 은행에 가서 뭐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신용카드 한도를 늘리거나 또는 모기지, 자동차 대출 이런 거 받았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보면 카드 한도 상향 거절 비율 높아졌고요. 그리고 모기지, 신규 대출이나 재융자 거절도 높아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자동차 대출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어요. 거절 비율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동차 판매량 절대적인 부분들도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영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
앞에서 지금 연준은 미국 경제가 정말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 좀 드리긴 했지만 다른 측면에서도 봐야 될 게 뭐냐면 미국 전체로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50개 주가 있잖아요. 50개 주가 있는데 그중에 절반에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약 22개 주가 공식적으로는 역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나올 지표 중에 시카고 연은에서 나오는 국가 활동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생산, 소비, 고용 이런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제 지표를 발표하는데 요 4개 카테고리 중에 고용 빼고 3개 카테고리는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발표되는지도 다음 주에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꽤 길게 왔는데 설명드릴 부분들이 많아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저희가 FOMC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될 지표들과 매칭을 좀 시켜보면 일단 연준은 연착륙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보고 있는 것 같다. 성장률 높였죠. 고용 안정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고 있죠. 물가 하락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부담스러운 거는 투자자든 소비자들 입장에서 높은 장기 금리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TLT나 TMF 같이 장기 국채에 투자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장기 국채가 하락하는 데 있어서 이 하락폭이 생각보다 덜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염두를 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양적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은 유동성 버퍼 역할을 할 걸로 기대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추후에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얘기를 나눌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준비해야겠죠. 다음 주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연준 발표 이후에 금이나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금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더 새로운 내용으로, 더 알뜰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